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내일 쉬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쉬실 거잖아요. 8.15 우리 축하해야 되는 날. 여러분들이 쉬실 거잖아요. 저희는 쉬지 말라고요? 저희도 쉬어야죠. 그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거래소가 쉬는 날은 대체로 저희도 조금 함께 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도 좀 에너지 축적해서 수요일에 더 신나는 에너지, 더 힘찬 에너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하루 봐주세요. 하루 봐주시고. 자, 좋습니다. 2부는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했냐면,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걱정거리가 사실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폭탄처럼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사실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도 디폴트가 난 프로젝트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존청 미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 변호사죠. 미국에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변호사, 회계사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과 한국에 걸쳐서 네. 경제 활동, 투자 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 네. 고객으로 같이 그들이 겪는 미국 이슈에 있어서의 법률, 세무, 네. 회계 이쪽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인이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네. 여기서 뭔가 법적으로 아니면 세무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 존청 변호사님을 예, 맞습니다. 이제 크로스 보더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미국에서의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해석의 문제도 있을 네네. 건데 이게 또 우리는 한국인이고 또 한국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예. 양국의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미국 건너간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미국에 가서 또 그런 쪽의 경험을 했고 또 저는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같이 하게 된 그렇게 됐어요. 한국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신 거기까지는 제가 네. 프라이버시니까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적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사적인 자리. 지금 보니까 토이스토리에 누구를 닮았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좋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가서 네.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저희는 뉴스로 봤을 땐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느라고 오피스에 안 들어가서 계속 상업용 부동산의 디폴트가 날 위기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실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체감하는 걸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LA하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이제 LA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네. 보면 특히 이 대규모 대형 다운타운의 건물들은 진짜 이게 사실인가 싶을 만큼 네. 그 프라이스가 낮아진 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그럼에도 소규모 이게 좀 서버번 그러니까 좀 교외 지역일 텐데 네. 이 지역의 작은 꼬마 빌딩 이런 네.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아직까지 덜 받았건 아니면 앞으로도 성격이 달라서 덜 받을 거건 간에 좀 더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딱히 교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게 테넌트냐 네네. 아니면 오너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냐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네. 차이도 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그 문제가 이 뉴스화가 된 거는 꽤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짧게 봐도 2, 4분기 그 전에 금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그 기업 문화 어떤 그 근무 환경이 네. 이제는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재택근무에서 안 돌아가려는 그게 커졌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문화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의 어떤 문화가 결국은 뭐 글쎄요, 뭐 이 재택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것들이 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 IT 빅테크 기업들이 근무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 지역들 뭐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런 데서의 그런 저 다운타운 건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에 비해 좀 더 작은 그런 건물들로 가다 보면 이제 실제 오너 아큐파이드라고 부르는데 네네. 직접 그 오너들이 쓰는 그런 그런 그 사무용 건물,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걸 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덜 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재택근무 안 하고 이제 출근하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왜 최근에도 신문에 그게 있었잖아요. 구글에서 네네. 그 실리콘밸리의 그 본사에 네.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를 뭐 한 하루에 99불인가요? 네. 이렇게 묵을 수 있으니 그러면 시간도 출퇴근하는데 버리지 않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반응은 뭐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싼 값에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도 나는 출근 안 한다. 결국은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네. 한번 뱉은 말이 있으니 이걸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다시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들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회사로 출근하고 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는 뭐 글쎄요. 이게 여러 이유들 중에 주된 이유로서 하나가 픽업이 되는 게 지금 얘기한 환경이고 또 다른 거에 있어서는 이 금리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네. 뭐 지금은 이제는 또 그 오른 금리를 하나의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는 하나 네. 그럼에도 이게 또 기존의 이 부동산 모기지 금리를 감당하던 수준이 이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거나 네네. 만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시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 건 실제로 이 재융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서 네. 실제로 이제는 재융자를 하는 그런 이 상업용 건물의 네네.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 네. 그게 더 문제로서 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뭐 유명한 그런 그 몰기지 펀드죠. 네네. 몰기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 뭐 KKR이라든가 뭐 블랙스톤 이런 데서도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것이 네. 재융자라든가 신규 대출에 대한 것들을 안 하겠다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걸 발표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테크 근무의 그런 문화의 이유도 있겠고 또 기타 어떤 거시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나라의 그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하고 좀 비교하는 거 그 비유만 할게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전세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전세 시장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세를 어느 가격에 누가 얼만큼을 받았는지를 역으로 산출을 해보면 한 2년 후에 이게 좀 문제가 되겠는데가 계산이 되거든요. 네. 혹시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그 사람들이 뭐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갔고 리파이낸싱 되는 시점을 보면 이때쯤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역추산이 되는 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꼭 상업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상업용 건물의 위기가 아파트 건물로도 이어진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그걸 두 개를 포함해서 한 2023년에서 네. 27년 사이에 리파이낸스 되는 것들이 제가 지금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에서 27년 사이에 27년 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하겠죠. 당연히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건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건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션을 하고 그게 언제 만기가 되고 내가 리파이낸싱을 이 상태로 다시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추가의 금융 비용이 생기는지 네네. 그랬을 때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왜 아파트까지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의 네. 그런 주제로서 계속 말씀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네네. 제가 본 바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상업용보다는 원래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것이 네. 테넌트의 문제는 덜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피스에 나가서 일은 안 하지만 집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오히려 집에 머무는 기간은 더 길어지다 보니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많은데 그럼에도 이게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에 대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지난주였었죠. 뭐 네. 시중은행 예전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면서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하는 데서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네. 또 공교롭게도 그런 아파트 건물의 이 대출이 대체적으로 어떤 메이저 뱅크들보다는 이런 지방은행, 소규모, 그렇죠. 중소 이런 은행들에 몰려 있다 보니 여기서 또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굉장히 위축되고 이것 때문에 리파이낸싱이 안 되고 리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갚거나 아니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부터 주거용 부동산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일단 그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네. 그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못 보여주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진 않을 거고 대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만 막아주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온 상태잖아요. 네. 예. 지금 위기가 좀 크게 번질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터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잘 봉합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전체 금융기관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보는 거냐, 네. 아니면 금융기관이 다른 어떤 금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 더 어떤 보수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게 상업용 부동산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의견이 갈릴 텐데 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게 경기의 사이클로 놓고 보면 언제고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네. 한편으로는 특히 오피스 건물, 대규모 이런 오피스 건물의 경우는 문화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안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건 참 어렵네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고 그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문의를 좀 하시나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한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과감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더 많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레지덴셜, 네.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좀 더 덜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미국 투자라는 면에 있어서는 주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서 미국 시장의 어떤 뭐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기타 뭐 보험 상품이 됐건 어떤 식의 것들이 됐건 그 장기적인 그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은 변함이 없고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걸 지금 당장이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정중동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니까 질문지에 상업용 부동산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이 네. 저희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늘어났다기보다는 네.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관심이 더 늘어난다 그런 경향은 지난 몇 년을 놓고 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저도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민을 간 사람으로서 네. 첫 번째는 뭐 미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1등 국가인 거고 네네. 내가 사업을 하면 어찌됐건 최종적인 목적지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고 네. 또 내가 자녀 교육을 한다 해도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것,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난 기간을 놓고 보면 성장 면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또 이게 뭐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네. 거주자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이 어떤 제도상 네. 어떤 조세 제도나 이런 데 있어서 텍스 베네핏으로 제공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 한국인이 만약에 어떤 주에 특정 주에 주택을 한 채를 사고 싶은데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니까 예, 뭔가 혜택을 줘요? 외국인 투자자라서 그러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네네. 근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어떤 세법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한다. 아, 그래요? 장려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네네. 그거는 내국인 외국인 아, 구분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아,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또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규정도 있겠으나 예. 또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뭐 이제 제도상의 혜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이주호가 미국에 가서 주택을 산다? 물론 거기 가면은 뭐 월세를 살든 아니면 집을 사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택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뭐 구매나 투자는 좀 장려하는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한국도 뭐 장기 거주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네. 뭐 1가구 1주택 뭐 이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네네. 미국도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그 외에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 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큰 혜택들이 있는데 뭐냐면 양도세가 있잖아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요. 네네. 계속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뭐냐면 내가 동종 자산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네. 그 매각 대금을 다시 투자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뭐 10만 불에 부동산을 예전에 샀는데 이게 네. 10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매각하면서 사실 90만 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100만 불을 매각 대금을 네.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90만 불에 대한 과세를 안 해요. 우와. 계속해서 밀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팔아서 또 다른 부동산을 하게 되면 네.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대체로 그 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편이에요. 이건 연방법이고요. 아, 그건 연방법이에요? 연방법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주에서도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텐데 모든 주가 이 제도는 다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기 110번지 집이 있고 111번지 집이 있고 112번지 집이 있는데 110번지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111번지 사고 이거 팔아서 남은 돈으로 112번지 사면 예. 이거 세 개 거래하는 동안 양도세를 이월시킬 수 있다고요? 그죠. 판 것을 남는다는 게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매각대금 전부를 네네.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아, 사면 전부를? 아, 그렇죠. 전부를. 만약에 일부를 사게 되면 나의 그 양도 소득의 아. 마찬가지 비율만큼이 오. 비과세가 되는 거죠. 오. 이게 계속해서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투자 부동산을 샀어요. 10만 불에 시작했잖아요. 네. 가치가 올라서 100만 불에 또 팔았어요. 그게 만약에 1000만 불이 됐어요. 굉장히 뭐 해피한 상황이겠는데 네네. 그럼 이제 990만 불이 내가 과세되지 않은 양도소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를 내가 내긴 내야 해야죠. 되는 상황이 네네. 발생할 텐데 네.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상속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 부동산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 그 전에 네. 이 자산은 1000만 불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서 최초에 샀던 그 가격이요? 이 아니라 네. 원래는 10만 불에 샀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팔고 재투자해서 1000만 불이 됐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자손들이 상속을 받으면 네네네. 이 자식들이 예컨대 돌아서서 네. 그걸 바로 팔잖아요. 네.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걸 스텝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분이 상속을 받을 때 자식들이 받는 원가가 네. 1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로 불이었으니까. 인정. 그러면 이제 990만 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양도세를 안 내게 되죠. 네. 이 법이에요. 근데 나는 안 행복한데. 내 자식만 행복하고. 아, 그건 억울한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아. 그러나 결국은 본인은 네. 이제 내가 그 투자 자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누리고 네. 최종적으로는 내가 매각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양도세도
하나도 안 내고 그 패밀리 하우스홀드를 놓고 보면 네네.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증여상속세를 말씀하셨는데 증여상속세가요. 이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미국은 무제한 면제는 아니지만 네네. 평생 증여상속 면제 금액이라고 해서 네.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한 1,3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뭐 15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만큼이 비과세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네.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누적액이 네. 1,300만 불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누구에게나. 그러니 아까 사례에서 이분이 1,000만 불의 부동산인데 넘어가게 되면 네. 과세가 소득세도 안 되고 증여상속세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거는 미국은 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네. 이 증여상속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 네. 일반적인 가정을 놓고 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300만 불 곱하기 2. 그러니까 아, 한 그걸- 300억 원 이상이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증여상속에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증여세를 낼 일이 증여상속세는 지금 현재는 거의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법이요. 2025년 말에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뀐다기보다는 이 해당 법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 네. 과거의 내용으로 돌아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는 과거라고 해도 이게 500만 불이에요. 그 500만 불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한 600만 불 정도가 될 텐데 네. 제가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그대로 돌아가진 않고 어떤 식의 개정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뭐 그럼에도 이게 600만 불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죠. 제가 일단 통계상으로 본 미국의 평균 집값이 43,000달러 정도라고 쳤을 때, 예. 뭐 이 정도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통계를 못 봐서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게 43,000달러인가 46,000달러가 아무튼 그렇게 쳤을 때. 소득이요? 아니 저기 평균 주택 가격. 4만 3천 불이요? 예, 미국에? 저 43만 43만. 불? 43만. 죄송해요. 네. 라고 쳤을 때 아들한테 집을 한 채 줘도 증여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5년까지는 일단 그 뒤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얼마 했었죠? 3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개인당 한 150억인 건데 한 300억 부부를 놓고 정도면 보면 가구당 300억이 되는 거죠. 대신 그 위의 소득은 엄청 세게 물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식이구나. 이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네. 또한 거주자가 네. 될 경우인 거고 네네. 우리 같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네. 외국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게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음. 뭐 외국인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뭐 130억 아니 네네. 150억이죠. 네. 1,300만 불의 혜택은 거주자였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좀 여기서 그걸 나도 그럼 여기서 투자하면 되냐 그렇게 보실 사항은 물론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분위기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좀 생각보다 센 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앞서 얘기했던 소득세 2월이라던가 네네. 그런 것들은 외국인으로서도 다 똑같이 누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 법과는 무관하게 이게 외국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면 한국도 제가 뭐 한국의 변호사 회계사는 아니지만 네네네. 이 월드와이드 텍스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 소득을 벌건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하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된다. 되겠죠. 그런 거는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덜 걷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걷어요. 어차피 걷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뭐 처음에 계약금 내고, 그러니까 일단 되게 작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그러면 이제 계약금 그 다음에 내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하는데 미국은 좀 어떤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네.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다를까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네.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하잖아요. 그게 네네. 거래 당사자들 간에 있잖아요. 예. 미국은 그게 아니라 에스크로우라고 해서 네.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그 회사 내지는 네. 그런 끼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간자로서 계약금도 받고 뭐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고 또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까지 있어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중개자로서 다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내가 그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 건물에 한참 내가 중도금 내고 뭐 건물을 인스펙션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네네. 이게 누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분쟁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그런 그쵸. 소지가 네네. 있는데 네. 에스크로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런 어.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네네. 있겠고 그리고 타이틀 우리가 등기가 이전이 될 때 등기가 깨끗하냐 아니냐에 대한 네네. 것들도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요. 이 타이틀 회사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타이틀 보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게 되는데 네네. 거기에 이 등기의 히스토리가 네. 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무슨 이런 그 이스먼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다라는 거를 클리어해서 넘겨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타이틀이라는 회사가 검증했던 부분과 다른 게 있으면 타이틀이라는 회사한테 그렇죠. 저기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도 이제 거래를 할 때 이게 뭐 계약금 같은 거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게? 그게 단계가 어떻게 돼요? 단계가 처음에 이제 제가 뭐 셀러예요, 제가 바이어예요. 네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네. 이제 계약 제안을 하죠. 네. 그게 체결이 되면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럼 에스크로가 열리죠. 네. 그럼 저는 이제 계약금을 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예를 들어 30일 동안에 다 하고 클로징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도금은 보통은 별로 없고 네. 이제 잔금을 내는 건데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죠. 네. 내가 건물을 심사하는 기간을 열흘을 주겠다. 네네. 열흘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열흘 이전에 만약에 내가 하자를 발견했으면 나는 깨도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론, 모기지를 받을 때도 내가 론을 받는 그 피리어드를 네. 뭐 15일을 줬어요. 네. 그러면 15일 이내에 내가 은행하고 얘기해서 론을 허락을 받고 만약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15일 이내. 그럼 나는 바이어지만 깨도 돼요. 계약금 받는 거죠. 근데 네네. 그 기간이 넘고 나서는 바이어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인들도 사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와,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 진짜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지역은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하면 좋아요? 지역은 상관없어요? 워낙에 뭐 넓은 네. 나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뭐 각광받는 그런 지역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대도시 뭐 네. LA다 뉴욕이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지역이 지난 한 10년을 놓고 봐도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민자 뭐 중국이 됐건 뭐 일본 뭐 인도 뭐 이런 식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어쩌면 뭐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깝고 또 또 기후도 좋고 네. 또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문화 친화적인 문화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범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다 보니까 하는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이게 뭐 미국 내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도 한데 굉장히 캘리포니아 지역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도 뭐 토요타 자동차도 텍사스 달라스로 가고 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달라스 어스틴과 같은 텍사스 지역 그리고 또 조지아 지역에는 이제 특히 이제 IRA 이후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한국계 기업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많이 각광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도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그 반도체 단지 생긴다고 하면 그쪽 지역 분양가가 엄청 뛰어버리거든요. 다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면 네네.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는 뭐 어떻게 되건 간에 미국 내에서의 그 미국인들이 누리는 그런 투자 수익과 뭐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과세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서 이제 꼭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사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 네. 보통은 이제 이게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 특히 뭐 투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네네. 소유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리걸 프로텍션도 되니까 좋은 건데 또는 미국에서는 이 트러스트 한국에도 신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더 단순하고 미국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트러스트가 있거든요. 네. 약간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몰라서 말이 좀 아, 빨라졌는데 네네. 그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직접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증여나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컨대 증여만 해도 내가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자산을 내 누군가에게 뭐 자식이 됐건 누가 증여를 하면 미국에서도 과세가 돼요. 반면에 이걸 법인의 형태로 소유해서 법인 지분을 증여하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아. 물론 최종적으로 보면 어차피 내가 한국인의 신분에서는 저도 이제 한국법을 어느 정도 서당계로 이제 알다 네네. 보니 네. 이게 과세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에서 과세를 하더라도 이게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더라라는 그런 컨셉은 있으나 실상을 놓고 보면 그게 이론과는 달리 네. 이게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거나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다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투자 구조를 잘 짬으로써 그런 상황이 없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로베이시라고 해서 네. 내가 어떤 사망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국과는 달리 이걸 다음 세대 또는 내가 원하는 상속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과정들을 번거롭게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뭐 시간적인 부분도 예컨대 내가 집을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네. 그 유언이 정말 합당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인지를 검사하는 그런 법원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1년 반, 2년 막 넘기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런 프로베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네. 트러스트에 돈을 넣고 트러스트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게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내가 소유한 거는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유언 검증, 프로베이 절차를 겪지 않고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알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 단순히 그냥 그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신탁사를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개인의 명의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법인이 됐건 네. 아니면 트러스트가 됐건 그런 식의 스트럭처링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 그게 이거 대출 없이는 그냥 못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대출 모기지가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네. 외국인으로서도 가능하냐? yes and no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언더라이팅 과정을 네.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도 이게 에셋 베이스드 랜딩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랜딩이다 보니까 네네.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몇몇 은행들은요. 본국에서의 그런 경제활동에 대한 것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수월하진 않다가 제가 체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계 은행들이 있죠. 네네. 한국계 지상사 은행 아, 있잖아요. 예. 그런 곳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자산이라던가 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어쨌거나 내국인들보다는 많다 보니 현금으로 하고 그 뒤에 임대부동산이니까 거기서 네네. 이제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면 그게 근거가 돼서 리파이낸싱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유의할 점 같은 거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거에 좀 연장선일 수도 있을 텐데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또는 뭐 한계 네네. 또는 비거주자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한계라는 게 있으니 이건 지금 내가 당장 비거주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때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영주권 받아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네네네.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으니 내가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감안해서 그 방향에 맞는 방식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그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건 지금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정도 얘기 듣지, 변호사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이렇게 있느냐? 사실 유학을 가려고 해도 유학원 가면 막 이런 거 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변호사 회계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제 양국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저 역시도 뭐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전문가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다룬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없다는 얘기네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님 말고는 참 찾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저희 광고를 이렇게 또 할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실 그 관심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체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는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은데,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현지의 지사를 갖고 있는 은행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어레인지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네네. 이제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네네. 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인 것 같아요. 네네.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그 채널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서 그런 내용을 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거의 이제는 한 몇백 개 컨텐츠가 올라갔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또 고마워하시는 거에 저도 또 사명감도 느끼고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되게 칭찬이 많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자주 들어오시나요? 예, 저희 서울에 사무실이 있어서요. 예. 한 달 반, 2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존청 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